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농부에게 쌀을 대여한 금융업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예전에 농부 삶을 얘기할 때 그래요. 삶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는 사례를 이야기했죠. 고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겠죠. 그래요. 그 식량이 떨어지면 식량을 빌리고 대갚았죠. 한반도에서도 보면 그 조선시대를 보면 황국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는 많죠. 고대에도 보면 세계 곳곳에 있겠죠. 금융업자 역시 처음부터 금융업자는 아니었고 농사를 지어 자신에게 필요한 쌀을 얻는 농부였다. 농부는 부모를 일찍 예견하였으나 제법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 동네에는 부모를 일찍 여긴 이들이 왜 이리 많냐고 의문을 지닐 수 있다. 앞에서 목축업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가정이 같았죠. 보겠습니다. 실상 이 동네 사람들의 경우 60세 이상 사는 이들은 매우 드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60세가 되는 노인이 있으면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는 관습이 있었다. 한반도에서도 그랬죠. 60세 이상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열곤 했죠. 요즘엔 잘 열지 않죠.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은 뭐 특별한 사고나 병이 없으면 중병이 아니면 사니까 잘 먹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의술도 크게 발전해서 그렇죠. 그래요. 그 나이로 이제 뭐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죠. 예전에 같으면 한국에서도 나이 든 이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나이 든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수명이 길어지고 갈수록 그러니까 의술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잘 먹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더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들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니까. 또 교통비도 그러하고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면 공공요금을 안 내죠. 교통과 관련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수명이 이제 갈수록 길어지니까 그렇겠죠. 언젠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세가 되는 노인이 있으면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는 관습이 있었다. 한국에서 그랬어요. 즉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부모를 여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과거엔 그랬죠. 우선 1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와 비주택 500kg의 쌀을 물려받았다. 또한 농부는 열심히 일하여 최대한 많은 쌀을 얻고자 하였고 절약하여 가능한 한 많은 쌀을 비축하고자 하였다. 대대로 일하기 싫으면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재산을 축낼 것 같으면 자살하라가 집안의 가훈이었다. 다른 이들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어떤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비축된 쌀이 있다는 것은 비축된 쌀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가훈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죠. 50제곱미터에서 200kg의 쌀을 얻었고 나머지 50제곱미터에서 80kg의 쌀을 얻었다. 그래요. 목축업자 얘기할 때 방치하면 80kg의 쌀을 얻는다 했죠. 50제곱미터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은 땅에서 200kg의 쌀을 얻었고 일할 시간이 없어서 방치한 쌀에서는 80kg의 쌀을 얻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비축될 쌀은 소비할 53kg의 쌀을 빼고 쌀을 50kg 직접 소비하고 3kg은 소고기만 한다 했죠. 727g이 되었다. 그래요. 비축된 쌀만 727g이 된다는 거예요.
소비하고 남는 게. 그런데 그의 가족이 생긴 농부 한 명이 찾아와 10kg의 쌀을 빌려달라고 했다. 물론 빌려주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727kg이 비축되어 있으니까 비축에는 목적이 있으니 공짜로 빌려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비축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나. 즉 비축한 쌀은 농용지를 얻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농용지를 얻으면 더 많은 쌀을 얻을 수 있는데 빌려준 원금만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빌려달라. 원금을 갚겠다. 그러면 빌려주지 않겠죠. 그리고 물론 같은 동네에 살아서 사정을 잘 아니 떼일 염려는 없지만 농부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100%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래서 10kg의 쌀을 빌려줄 테니 12kg의 쌀로 갚으라 라고 말했다. 그래요. 뭐 위험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포기하는 비용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20%를 책정했다는 거예요. 농부는 수락했고 수확 시점에 12kg을 돌려주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빌려주고 이자를 더 돌려받는 일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10kg을 보겠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어 보았자 쌀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빌려주니 10kg의 쌀이 10kg의 쌀이 12kg의 쌀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가. 그렇죠. 창고에 넣어두는 게 나을까 아니면 빌려주는 게 나을까. 빌려주는 게 낫겠죠. 어차피 비축해두고 있을 바에는.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화폐를 집에 쌓아놓고 있어봤자 뭐 하겠냐는 거예요. 다 화폐를 기업이나 개인이나 은행에 맡기죠. 이자를 받는 게 낫지.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뭐 성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고대도 마찬가지였겠죠. 춘궁기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 하겠죠. 수학기에. 그래요. 뭐 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정부가 직접 그럴 수도 있고 뭐 쌓아두고 봤자 뭐 이자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국민들을 고대라더라도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뭐 쌓아두고 봤자 뭐 이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빌려주는 게 낫죠. 그 원리를 안다면. 고대인들도 기본적으로 알았겠죠. 마침 농부가 쌀을 빌려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쌀을 빌려달라고 몰려왔다. 어려운 농부들은 많을 수 있죠. 꼭 어려워서 빌리는 건 아니죠. 투자를 위해서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렵기 때문에 빌린다. 그 가정만 했죠. 뒤에는 뭐 투자를 위해서 빌리는 문제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겠죠. 물론 아무에게나 쌀을 빌려주진 않았고 빌려달라는 대로 다 빌려주지도 않았다. 우선 빌리고자 하는 농부의 쌀 생산량을 확인하고 사정을 들어보고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었다. 그렇죠. 빌려주었는데 원금을 떼면 큰일이잖아요.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정상 쌀 생산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쌀 소비량 역시 너무 많으면 갚을 수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평균 쌀 50kg을 소비하는데 100kg을 생산했어요. 한 명이면 넉넉하겠죠.
근데 가족이 3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부족하겠죠. 그 생산량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량이 훨씬 크다 해서 개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은 GNP나 GDP로 표시되는데, 그래요. 미국이나 중국이 전 세계에서 보면 생산량이 아주 높죠. 근데 미국 사람들의 개개인 풍요는 한국인보다 더 풍요롭죠. 생산량도 많고 그래요. 개개인 풍요롭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그렇지, 반대이죠. 생산량은 훨씬 크지만 풍요롭지 않죠. 한국인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거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업자도 그렇게 하겠죠. 하여간 127kg의 쌀을 제외하고 600kg의 쌀을 빌려주었고, 그렇죠. 수확 시점에 600kg의 쌀은 720kg의 쌀이 되어 돌아왔다. 이자율이 20% 그렇게 되는 거죠. 반금융업자의 농부는 농사일도 겸했는데 수확 시점에 예전과 비교 마찬가지로 227kg의 쌀을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비축한 쌀은 1074kg이 되었다. 720kg 돌아왔고 227kg 새로 생겼고, 그래요. 127kg은 비축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합치면.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쌀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74kg을 제외하고 같은 조건으로 1000kg을 빌려주었다. 그랬더니 수확 시점에 1000kg의 쌀이 1200kg의 쌀이 되어 돌아왔다. 그래요. 여기서 한번 각주가 있죠. 이제 반금융업자인 농부의 쌀 비축량을 알 필요가 있죠. 정확하게. 이 시점의 금융업자의 쌀 비축량은 1051kg입니다. 1200kg이 돌아왔고 비축된 거 74kg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어서 생긴 쌀 227kg 합치면 1501kg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식이 떠올랐다. 쌀을 비축한 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있다. 그렇죠. 자기만 비축한 게 아니니까. 비축한 쌀을 자신에게 맡기면 10% 이자를 주고, 맡긴 쌀을 다시 빌려주고 20% 이자를 받으면 더 많은 쌀을 그저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비축한 이들의 쌀들을 모아서 그 쌀들을 빌려주는 거예요. 비축한 이들의 쌀들을 이제 맡기게 하면 이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쌀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니까 이자를 주는 거죠. 통상 이런 것을 이제 현 시대에서는 예금 이자라고 하죠. 요즘에 화폐가 쓰이니까 또 다시 빌려주면 또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대출 이자라고 하죠. 금융권에서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그래요. 금융권은 무엇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나요?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 차이가 전부 이익이 되냐? 그렇진 않겠죠. 비용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은행을 생각하면 자기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겠죠. 이자 차이를 이용하는 거겠죠. 이자 차이를 실제로 이용하죠. 즉 이자 간의 차이, 즉 비축이자와 대여이자의 차이를 이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쌀이 여기서는 그래요. 수단이 되니까 빌려주고 빌려받는 수단이 되니까 그런 거죠.
비축이자와 대여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보를 하니 5,000kg의 쌀을 비축한 이들이 맡겼다. 그래요. 그 쌀을 빌려주었더니 5,000kg의 쌀은 6,000kg의 쌀이 되어 돌아왔고 500kg의 쌀을 맡긴 이에게 돌려주었더니 돌려줘야 되겠죠. 맡긴 이들한테 추가로 500kg의 쌀을 그저 얻게 되었다. 대출한 이들로부터 20% 1,000kg을 얻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예금한 이들에게 500kg을 돌려주니까 500kg이 남죠. 1,000kg이 다 자기 금융업자의 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본격적으로 금융업을 함으로써 농사는 관두었고 자신이 지닌 쌀 중 1,300kg의 쌀을 대여하여 1,560kg의 쌀을 돌려받았다. 앞에 자신이 쌀도 대여한다 했죠. 그래 1,501kg 있으니까 1,300kg 정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금융업자는 쌀 비축 현황이 복잡해지자 쌀 비축 현황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표를 작성했다. 그래요. 쌀 비축량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남의 것도 있고 이러니까. 남쌀 5,000kg, 쌀 비축 현황 단위는 kg이라 했죠. 5,000kg. 따로 단위를 적을 필요는 없죠. 단위를 이미 앞에 언급했으니까. 근데 쌀은 이제 어떻게 됐나요? 1761kg이 되죠. 201kg을 남겨놨고, 그래요. 또 이렇게 대출을 해서 1300kg을 대출을 해서 1560kg을 얻었으니까 합하면 되는 거죠. 비축한 것과 비축되어 있던 것과 다시 돌려받은 것 1761kg이 돼요. 그러면 전체 보유된 쌀은 6761kg이죠. 그래요. 농사를 중단한 이유는 간단하다. 앞에서 농사를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금융업을 했다 했죠. 이런 식으로 재산이 불어나다 보니 더 이상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렇죠. 가족이 4명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200kg, 212kg 정도가 필요한데 이제 상당한 수익을 내게 됐죠. 남쌀만 가지고도 500kg을 벌게 됐죠. 거의 한 700kg 쌀을 벌게 됐죠. 농사를 지을 이유도 없게 되었으며 얻게 됐죠. 농사일이 어리석게 여겨졌다. 그래요. 빌려주면 알아서 쌀이 불어서 돌아오는데 왜 힘들게 일하며 쌀을 얻으려 한단 말인가.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졌다. 그렇죠. 또 일이 또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은행에서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현 시대. 장부를 마련해 쌀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빌린 시점, 빌려준 시점, 갓길한 시점, 이자율과 이자 등을 기록해야 했다.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또한 갓길한 시점이 다가오면 일일이 찾아가 고지해야 했다. 갚아야 할 날짜를 잊어버리고 갚지 않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뿐이 아니다.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 않는 이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수금하러 다녀야 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두 가지 예만 들면 다음과 같다. 금융업자가 쌀을 빌리면 그 쌀은 금융업자의 이익을 위해 대여된다. 하지만 금융업자의 창고에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소문이 났다. 동네가 작고 대부분 친하여 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아예 없는 일도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얼마나 쓰리겠는가. 그렇죠. 많은 일이 쌀을 맡겼으니까 그 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니까 금융업자는 쌀을 쌓아놓고 산다. 쌀을 쌓아놓고 있다. 이런 소문이 또 돌겠죠. 현실도 그렇잖아요. 은행에는 그래요. 수조 원의 예금이 있으니까 수조 원이 화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은행은 어떤가요?
이자를 얻기 위해서 예금을 하면 대출을 해버리겠죠. 여기서 언급하는 금융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겠죠. 금융업자는 젊은이 2명을 연봉 100kg의 쌀을 주고 고용하여 보안을 중심으로 한 이런저런 일을 시켰다. 너무 일들이 많으니까 보안도 그렇고. 그래요. 그리하여 이 동네에는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직장이 생겼다. 그렇죠. 이제 금융기관이 생기면서 고용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농부밖에 없었지만,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장인도 생기고 목축업소도 생겼지만, 교환하는 장소가 시장이라 했죠. 근데 시장의 구체적 형태가 있죠. 교환하는 장소가 생겨버린 거죠. 우선 금융기관이 생겼고, 장인의 농기구를 쌀과 교환하는 장소도 생겼겠죠. 또 목축업자의 소고기를 교환하는 장소도 생기고, 이 동네는 이미 이제 상설시장이 안 되더라도 상점이 생긴 게 된 것이죠. 새 곳이 생긴 거죠.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골치 아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동네 최고 목축업자는 1000kg의 쌀을 맡겼는데, 목축업자는 이 동네 최고 갑부라 했죠. 어느 날 수레를 끄는 개들을 데리고 300kg의 쌀을 돌려달라고 찾아왔다. 그래요. 혼자서 못 들고 다니겠죠. 하지만 금융업자에게는 200kg의 쌀밖에 없었다. 그렇죠. 대부분 다 빌려준다 했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100kg 이상의 쌀을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200kg의 쌀만 지니고 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쌀은 모두 대여한 것이다. 그래요. 200kg의 쌀밖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200kg의 쌀만 돌려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직원은 200kg 쌀밖에 없으니까 라고 말하자. 목축업자는 직원에게 버럭 화를 내다가 종업원한테 소리 질러봤자 뭐 하겠나 중얼거리더니 금융업자 사무실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렇겠죠. 종업원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까 그런 사실은. 물론 목축업자를 호위하는 개들도 뒤따라 들어갔다. 앞에서 목축업자의 뒤를 개들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목축업자는 이제 개들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수레를 끌기도 하고 호위도 시키고. 금융업자는 밖이 시끄럽자 내막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요? 목축업자가 따지자 미안하게 됐소만 지금은 200kg의 쌀밖에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개먹이가 되고 싶소라고 협박하지 않는가.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이냐. 예전에 맡겨놓으면 필요할 때도 준다 해놓고 왜 안 주냐. 다 어디서 어떻게 된 거냐. 사기쳤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사기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인이 화를 내니 개들도 금융업자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문득 목축업자의 별명이 떠올랐다. 목축업자의 별명은 악몽이었다. 그래요.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정을 얘기해야 되겠죠. 물론 이 별명은 목축업자만 모르고 동네 주민들은 다 알았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촌장은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즐겨 했다. 얼마 전에 동네가 나아갈 길을 강연하여 크게 인기를 끌자 도전과 창조라는 새로운 주제를 강연하였다. 그리고 목축업자와 장인을 사례로 들었다. 그리고 목축업자와 장인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게 됐죠. 장인이 농기구로 그래요. 농업 쌀 생산량을 크게 늘렸고 또 목축업자의 소고기를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손쉽게 소고기를 얻게 됐고, 사냥을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를 들 수 있는 거예요. 크게 감동한 젊은이 한 명이 목장에 몰래 침투하여 숨어서 목축업자의 일상을 관찰하려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장인보다는 목축업자가 더 매력적이겠죠. 개인적으로 더 부유해졌으니까. 마치 목축업자가 소를 도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개들이 소를 둘러싸고 있었고, 개들이 소를 둘러싸고 무섭게 짖고 있었다. 그래요. 손은 엎어진 채 네 다리가 묶여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목축업자가 칼처럼 생긴 돌을 들고서 소를 마구 패지 않는가. 그래. 철로 된 도살 도구를 갖기 전에 이제 찾아갔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는 소위 처절한 울음에 자기가 두들겨 맞는 것처럼 느꼈다. 그래요. 목축업자는 소가 죽을 때까지 팼고, 소가 죽자 씩 미소 짓지 않는가.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그날 이후 악몽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다가 3일째 되는 날 결국 심장마비로 요절했다. 너무 끔찍했던 것이죠. 사냥을 해보지 않으면 그렇겠죠. 폐 죽여본 적이 없으면. 또 소고기를 교환해서 얻으면 직접 죽일 일이 없잖아요. 이 동네에서 이제 사냥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보는 것이죠. 저물게 된 거죠. 목축업자를 통해서. 젊은이가 죽자 젊은이 부모 형제는 촌장을 찾아가 목축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촌장 입장에서는 처벌하기 어려웠다. 동네 규칙에 따르면 주인 허락 없이 사업장이나 주택에 침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목축업자가 자기 일을 하는데 타인에게 공개한 것도 아니고 몰래 침입해서 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저희는 젊은이가 지은 것이지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촌장은 목축업자를 모범 주민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회의를 했는데 생업에 찌든 주민들은 회의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5번 연속으로 회의에 빠지면 동네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제정했다. 그런데 목축업자는 그런 규칙이 없을 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여했던 것이다. 목축업자는 원래부터 열심히 일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했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또 고용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생업에 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참여할 수 있겠죠. 또한 촌장은 목축업자를 보기 드문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했다. 촌장 가족들이 소고기를 사러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소고기를 20% 정도 더 많이 주었다. 촌장이 직접 가서 사러 500g을 소고기 500g과 교환하러 갔더니 소고기 1000g을 주며 촌장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가. 그래요. 넉넉하게 줬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이 동네에서 촌장직은 무수였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촌장은 젊은이 가족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요. 목축업자를 아주 좋게 본 거죠. 동네 주민들 역시 젊은이 가족들을 달래며 말렸다. 어린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 든 세대들은 교환을 통해 소고기를 얻기 전까지는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을 했어야 했고 자신들도 칼처럼 생긴 돌로 때려 죽여본 적이 있었다. 그렇죠. 짐승을 때려 죽여본 적이 있었다. 사냥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소를 죽인 뒤 미소 지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냥에 성공하면 환호성을 지르기 때문이다. 그 이유 어떻든 간에 미소 지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냥에 성공하면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렵게 고기를 얻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부녀자 역시 젊은이의 말을 믿지 않았고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사냥의 실상을 몰라도 별 신경 안 썼다 이 말이죠.
동네에서 가족의 큰 경사가 있을 때마다 목축업자는 적당한 양의 소고기를 선물로 보냈던 것이다. 하여간 그 사건으로 인해 목축업자가 타인을 괴롭힌 적은 없었지만 동네 주민들은 목축업자를 악몽이라고 불렀다. 그것을 이제 금융업자도 안다는 거예요. 잊혀진 과거이지만 과거를 떠올린 금융업자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소를 죽인 뒤 미소 지었다는 말은 확실히 이상해. 약간 미쳤을지도 몰라. 와, 나를 정말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돈 때문에 화가 나니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라고 생각한 금융업자는 그 순간에는 목축업자가 자신을 죽여 개먹이로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여간 밖이 시끄러울 때 사정을 알고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 처음에는 사과를 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려 했으나 그럴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어떻고 동네 주민들은 자신의 쌀이 금융업자 창고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쌀이 창고에 없다고 생각해보라. 주민들이 자신을 개먹이로 던질 것이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동네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니까 결정하고. 또한 다른 이유도 있었다. 비축이자와 대여이자 차이를 이용하여 쌀을 얻는 비법을 목축업자에게 알려줄 수 없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비축한 쌀이 있으면. 또 목축업자는 부자잖아요. 그래야 작전을 받고 목축업자에게 말했다. 가진 쌀을 한 창고에 모아둘 순 없어.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면 큰일이지 않소. 그렇죠. 정말 그렇게 쌀이 많이 있으면 분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어. 150kg 이상 찾으려면 이상의 쌀을 찾으려면 3일 전에 고지해 주어야 하오. 그랬더니 화난 표정이 누그러지더니 하긴 그렇긴 하지. 충분히 납득이 가죠. 하지만 예전에 찾으러 오면 바로 준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당장 쌀이 필요하기도 하고. 라고 목축업자는 말했다. 한 번만 봐주시오.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사정을 해야 되겠죠. 대신 이자를 2% 올려주겠어. 그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현실대로 얘기하면 예금자를 올려주겠다 이 말이죠. 봐주는 대가로. 당장 쌀이 필요하면 누구나 찾아오면 언제든지 쌀을 살 수 있는 증서를 써주겠어 라고 금융업자는 말했다. 증서를 가지고 당장 거래하면 되지 않느냐. 임시 방편으로. 그 얘기인 거죠. 목축업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처음이니 한번 봐주지. 그래요. 처음 실수하면 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보통 봐주죠. 사정을 봐주는 거예요. 봐줘요. 그럼 200kg의 쌀을 찾을 수 있는 증서 한 장과 1kg의 쌀을 찾을 수 있는 증서 100장을 써주시오 라고 말했다. 금융업자는 찾고자 하는 쌀을 모두 증서로 달라고 하니 의아의 이유를 물었다. 왜냐하면 금융업자의 금융기관에도 200kg의 쌀이 있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거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여 고생시킬 필요가 있겠어 라고 말하며 떠났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지만 많은 수십 킬로그램의 쌀을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후에 금융업자는 소문을 통해 목축업자가 증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게 되었다. 목축업자는 새로운 목장을 만들고 고용하는 데 증서를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 이 말인 거예요. 사용한 증서는 바로 금융업자에게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쌀과 같이 주민들이 교환하는 데 사용되다가 한참 뒤에도 되돌아오기도 하였다. 목축업자에 의해서 풀려난 증서는 쌀이 급하게 필요하면 찾아오지만 쌀을 받은 그 증서를 가지고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 상점이 있으니까 농기구를 사는 데 이용할 수도 있고 소고기를 사는 데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쌀 대신 증서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금융업자는 100g 쌀을 살 수 있는 증서를 미리 만들어 두어 요구에 응했다. 주민들이 실제 쌀이 아닌 증서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교환을 쓰기 위해서 농기구나 소고기 100g의 쌀을 찾을 수 있는 증서는 교환에 이용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쌀을 되돌려 받으려는 이에 의해 금융업자에게 되돌아왔다.
100g의 쌀을 살 수 있는 증서를 동네 주민들은 화폐라고 불렀다. 실상 화폐는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상품을 따릅니다. 화폐는 돌고 돌다가 은행으로 다시 결국 들어오죠. 그런 원리가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은 여기도 이 이야기에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과거에는 이제 근본이 화폐 제도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현 시대는 사라졌죠. 이 동네에서는 이제 쌀본이 화폐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는 확인은 안 되죠. 확인을 해보고 쓴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위기도 있었지만 금융업자는 수완을 통해 잘 넘기며 재산을 쌓게 되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재산으로 인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생산물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도 그 농업자본이 좀 사생산이 줄겠죠. 농민 한 명이 빠졌으니까 또 금융업자로. 근데 부자라 했으니까 그 이야기와는 달리 이제 600kg 빼주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좀 줄겠죠. 장인이 줄겠죠. 농민 한 명 줄었으니까. 금융업자 소고기를 또 이렇게 소비를 하죠. 4명이나 치면 12kg의 쌀과 12kg 소고기를 소비하니까 큰 변동이 없죠. 목축업자는. 근데 목축업자가 1000kg 쌀을 비축했다고 하니까 100kg 쌀을 줘야 되죠. 이자로. 금융업자는 목축업자에게서 받은 1000kg, 또 농민 중에서도 비축한 애들이 있겠죠. 4000kg, 합이 5000kg이죠. 또 자신의 쌀 합쳐서 그래요. 1260kg의 쌀을 전체 농민에게 대여를 하고, 대여를 했으니까 6300kg 쌀을 대여하고, 대여했으니까 20% 1260kg의 쌀을 돌려받죠. 대여선이죠. 4000kg, 5000kg 했으니까 또 이제 돌려줘야 되죠. 400kg 돌려줘야 되고 100kg 돌려줘야 되고. 그래요. 하여간 뭐 전체적으로는 1260kg의 쌀을 돌려받는데 직원들이 2명이 됐죠. 200kg 쌀을 주면 1060kg이 금융업자에게 오죠. 그럼 금융업자의 실제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400kg 쌀을 이자로 주고 100kg 쌀을 목축업자에게 주고 한 560kg이 되는 거죠. 그 사정을 적어 놓은 거죠. 변동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근데 1인당 평균 농민 그래요. 비축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쌀 양이 4.94kg로 대폭 줄었죠. 앞에서는 11kg이었는데 전체 농민을 위해서는 어떤가요? 이자가 그 대출을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대여받는 입장에서는 그 대여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빌리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현 시대에서도 뭐 기업이건 개인이건 빌리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자가 낮은 게 좋아요. 그래요. 전체 농민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가요? 전체 국민 입장이라고 봐도 되죠. 이자를 받는 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대출이자와 대여이자 대여이자와 비축이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대여이자와 비축이자의 차이가 감소하면 이제 이 보유량이 1인당 비축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 소비 가능한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원칙적으로 낮은 이자가 좋겠죠.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낮은 게 좋고 또한 어떤가요? 전체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가 좁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으면 어떨까요? 거의 감소하지 않겠죠. 많이 감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금융업자가 지급하는 쌀과 돌려받는 쌀과 지급하는 쌀이 같아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